자, 일단 교과서 예시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이제 폐렴인데요. 폐렴과 폐결핵을 제가 좀 같이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폐렴과 폐결핵은 달라요. 다른 세균이 서로 다른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건데요. 증상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폐와 관련된 있던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따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폐와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폐결핵 같은 경우는 객혈 이제 일어난다. 이제 근데 피 터는 그런 거 있죠. 물론 이제 피가 뭐 이렇게 드라마처럼 막 하면 피가 막 푹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피가 이제 폐나 이제 기관지 쪽에 상처가 생겨서 이제 거의 피가 섞인 가래가 이제 주로 끌어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폐결핵의 주요 증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정상인의 폐 깨끗하죠. 그렇지만 이게 폐렴 환자의 폐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여멀건하게 뭔가 이상 조직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폐결핵 환자의 폐예요. 폐결핵 환자의 폐인데, 자, 이쪽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상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 이 부분은 이제 병변이 발생했다는 것을 누구도 쉽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뭔가 폐 조직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폐결핵 환자의 폐고요.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폐가 망가진다. 폐 조직이 망가져서 호흡 곤란, 기침, 가래, 객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건 이제 콜레라인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괴질이라고 불렸던 옛날이죠. 옛날 저기 이제 조선시대 뭐 이런 때 괴질, 역병, 괴질 막 그런 거 이제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뭐 괴질이 돈다 이런 거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콜레라균이 우리 몸에 살면서 우리 몸의 장 쪽에 기생을 해서 살면서 콜레라 독소라는 것을 이제 뿜어요. 콜레라 독소에 의한 질병이 콜레라인데요. 이 콜레라 독소가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은 이제 우리 몸의 장에서 물과 전해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뱉게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물의 수송과 전해질, 특히 나트륨의 수송과 관련된 그런 통로 단백질 그런 놈들의 기능을 싹 억제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가 이제 원래 전해질,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흡수가 되면서 영양소를 같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영양소도 그 나트륨이 들어옴과 동시에 같이 동반해서 수송되어지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영양소를 많이 수송을 하는데, 이제 물과 전해질이 거기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물도 이제 같이 이제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다 이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지. 물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겠어요? 장에서 물이 계속 빠져나간다? 설사가 나타나죠. 이제 구토 현상도 나타나고요. 설사, 구토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수분을 배출시키는 것이죠.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탈수 증세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심각한 탈수 증세로 인해서 이제 목숨이 위험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이건 당연한 얘기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콜레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한 감염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면은 이거 역시 이제 콜레라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주로 이제 불결한 환경, 이제 제대로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거나 뭔가 좀 이렇게 불결한 환경 같은 데서 잘 걸리는 질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역병 형태로 도는 어떤 질환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콜레라 걸린 사람들 많이 들어보진 못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하수 처리가 잘 돼 있으니까. 다음 이제 나온 얘기가 흑사병인데, 흑사병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특히나 어떤 과학 쪽이라기보다는 어떤 역사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질병입니다. 패스트라고도 불리고요. 영어로 하면은 블랙 플레이그입니다. 검은 역병 또는 블랙 데스라고도 불려요. 흑사병. 1300년대 중세 유럽을 강타하면서 이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3분의 1이었나 3분의 2였나 정확히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유럽에
거의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죽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 병 때문에.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서 사회 변혁이 일어나면서, 즉 사회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역사에서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잡다만 됐고,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주요 감염원이 쥐나 벼룩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쥐와 벼룩이 이제 패스트균을 이제 전염시킨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물리게 되면은 이제 패스트가 옮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쥐나 벼룩이 설치는 것도 사실 불결한 환경,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수도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흑사병을 전염시킨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죠. 또한 이제 그 당시 중세가 사람들이 진짜 안 씻고 그냥 막 쓰레 같은 거 막 바깥에 버리고 하여튼 되게 불결한 환경이었대요. 공중보건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패스트균이 유입이 되면서 유럽에 사람들이 몰살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흑사병 감염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해서도 흑사병이 옮을 수가 있습니다. 왜 흑사병이냐? 검게 돼서 흑사병이에요. 검게 되면서 죽는다 해서 흑사병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검게 이루어진 부분 있죠. 뭐 피부의 혈소 침전으로 인해 검은 반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검게 되면서 이쪽 피부 조직이 괴사하게 돼요.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쪽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게 전신적 염증으로 퍼지게 되고, 얘네가 번지면서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목숨에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게 배면서 죽는다 해서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세균성 질환 중 하나다. 다음 이제 탄저병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생화학무기 같은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생화학무기, 이제 탄저균을 생화학무기로 쓴다라는 것은 이제 예전부터 나돌아 나왔던 이야기죠. 이 탄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식동물에서 많이 발병을 하지만 사람이나 육식동물에서도 이제 감염될 수 있다. 탄저병에 걸린 초식동물을 우리가 섭취하거나 또는 이제 접촉이 닿았을 때 탄저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동물들이 걸리는 탄저병이 있고요. 식물들에서 이제 퍼지는 전염병인 탄저병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은 다른 거니까 뭐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네가 이제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는 이제 다 가려움증, 부스럼, 이제 여러 가지 물집이, 조그만 물집이 엄청나게 많이 잡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포가 발생한다. 물집이죠. 커다란 물집이 발생한다. 그리고 고름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환부가 이렇게 꺼멓게 되면서 이제 탄 것처럼 마치 보인다고 해서 탄저병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세균성 질환 중 하나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교과서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모낭염, 종기, 이건 여러분들도 갖고 있잖아요. 뭐 한 번도 모낭염이 걸리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이제 수시로 걸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뾰루지 같은 거, 종기 같은 거. 파상풍도 참 유명하죠. 쇠독이라고 하는 거. 파상풍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대표적인 세균성 질환 중 하나인데, 모낭염이야 뭐 이렇게 이런 뾰루지 같은 거 여러분들 자주 보셨잖아요. 이렇게 뾰루지 나가지고 고름이 차가지고 짬에 이제 노란색 고름이 나오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모낭염이 좀 이게 심각하고 크게 커진 것들을 뭐 종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왕들이 이제 종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실 겁니다. 정조대왕도 이제 종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제대로 처치만 하면은 사실 위험한 질병은 아니죠. 뭐 소독 잘 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연고 같은 거 잘 바르면 이제 쉽게 나을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어떤 소독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항생제 개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니까요. 종기 같은 게 이제 커지면은 그쪽 부분의 조직이 심각해지면 조직이 괴사하고, 이제 그 괴사한 조직을 통해서 괴사한 조직이 퍼져나가면서 목숨을 위협하게 되어서 이제 목숨 잃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파상풍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상풍 예방접종은 다들 여러분들 맞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파상풍이 좀 이제 필수 예방접종 중 하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쇠독이라고 이야기를 어른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이제 토양이나 어떤 녹슨 쇠에서 사는
세균에 의해서 세균이라기보다는 세균이 뿜어내는 독소로 인해서 파상풍 독소로 인해서 걸리는 게 파상풍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근육 경련과 수축이 있어요. 이제 파상풍에 걸린 다음에 이제 제대로 처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그 독소가 전신으로 퍼진다? 그러면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뻣뻣하게 돼서 이래서 목숨이 위험하게 되는 이게 파상풍입니다. 국소적인 파상풍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손에 국소적인 파상풍이 났다 그럼 손이 이제 뭐 손에 경련이 일어나서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저는 걸려보지 않았어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것도 대표적인 세균성 질환 중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 특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피부 질환, 피부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다 보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증상, 뭐 기침이나 뭐 그런 것들, 발열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질병들 몇 가지 예시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르페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입술이 이제 주변이 터지는 거 있죠? 이렇게 입술이 터지는 거. 피곤할 때마다 이제 물집이 올라와서 터지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아마 주변에서 한 번쯤 이상은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흔해요. 헤르페스 진짜 흔한 바이러스예요. 이제 피곤하면 얘네가 이제 기본적인 감염은 당연히 피부 접촉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헤르페스에 걸린 이제 사람이 피부 접촉이 일어난다면은 나도 이제 헤르페스에 걸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뭐 헤르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헤르페스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병변이 올라왔을 때 이제 요 병변 이제 물집이 잡히고 이렇게 터진 이쪽 부위랑 접촉을 하게 되면은 헤르페스가 감염이 되는 것이죠. 얘네들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제 완치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얘네가 신경계 쪽에 잠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면역계가 제대로 활성하지 못할 때 이제 올라와서 다시 소포를 형성하고 터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데 뭐 목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그런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흔하기도 하고요. 또 요새는 이제 헤르페스가 올라왔을 때 바르는 약도 있어서요. 뭐 이렇게 심각한 바이러스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이고요. 이와 비슷한 걸로 이제 대상포진, 이제 수두 같은 것도 이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증상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사마귀라는 걸 볼게요. 이제 이것도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 질환이에요. 인류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표피가 이상적으로 증식하는 것,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병변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 사마귀인데 바이러스 타입별 발생 부위와 형태가 다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100종 이상의 이제 바이러스 타입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바이러스마다 이제 발생 부위와 이제 사마귀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흔한 이제 질환 중 하나예요. 이제 저도 이제 여기 한번 손끝에 한번 걸렸다가 이제 여기 완치된 경험이 있는데요. 요거 치료할 때 이제 굉장히 아픕니다. 진짜 아파요. 만약에 이게 손끝에 걸렸다면은 이 부위를 레이저로 지지든가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열에 약하대요. 그래서 레이저로 지지든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액체질소, 이제 냉동 치료라고 하죠. 액체질소를 써가지고 이쪽 부위를 이제 조직을 죽인 다음에 탈락시키게 하는 그런 형태의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손끝에 걸리게 되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네. 그런 어쨌든 그런 바이러스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걸렸다고 해서 뭐 심각한 질병이나 그런 거 걸린 건 아니고요. 그냥 살면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피부 질환 중 하나다 이렇게 인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예전에 핫했었죠. 뭐 왜냐면 이 녀석이 어떤 이제 비정상적인 증식을 일으키는 이제 녀석이라 해서 이제 이 녀석들로 인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제
어떤 특정한 암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대표적인 암 중 하나가 바로 자궁경부암이에요. 다행인 것은 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백신이 이미 이제 개발이 되어서 판매 중에 있죠. 다음 질환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교과서에 출혈열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출혈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이 나면서 이제 출혈이 발생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아마 들어보신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좀 엄마 아빠가 풀숲에 함부로 눕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왜냐면 이런 출혈열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쥐나 벼룩 같은 데다가 잘못 물리면 풀숲에서 그런 것들한테 잘못 물리면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 출혈열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이고 글씨가 조금 가려져서 좀 죄송하네요. 자, 한타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이제 주로 주로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금도 서아프리카 쪽에서 굉장히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구호 지원도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한타바이러스. 이 한타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발견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탄강, 그 한탄강 유역에서 이제 출혈열이 발생할 때 그 연구를 하다가 그 한탄강 쪽에서 이제 발견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출혈열이 발생한 데가 있어 한탄 바이러스라고 하던 거를 이제 한타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출혈열에 걸리는 이런 바이러스 하면은 두통과 발열,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인후통, 피로감 이렇게 녹감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다가 이제 피부 발진, 에볼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벗겨진대요. 그러면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부와 점막에서 이상 출혈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이제 이 출혈열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면은 이 출혈열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진 못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출혈열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이제 출혈열 감염되는 이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바이러스라면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미 예전에 이제 엄청난 이런 유행병들이 일으킨 전적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중동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런 것들을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다. 물론 이때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요. 이 코비드19에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즉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몸살, 이루통, 기침, 호흡곤란, 발열 이와 같은 어떤 좀 독감과 유사한 이런 형태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 등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기침, 몸살, 인후통, 발열 요게 이제 되겠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무서운 게 그냥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폐기능을 이제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또한 전염력도 세고요. 얘가 어떻게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폐를 망가뜨리냐면은 폐에 보시면은 이제 폐포, 그냥 허파과리라고 하는 실제 폐 조직 중에서 기체 교환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폐포 부분에 이제 세포들을 공격해서 파괴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관지 같은 데서 이제 기관지 세포도 이렇게 파괴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폐포 기체 교환을 실제 일어나게 하는 그 폐포에서는 상피세포가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폐포 상피세포 타입 1, 하나는 폐포 상피세포 타입 2 이렇게 되어 있죠. 타입 1 폐포 상피세포에서 이제 실제적인 기체 교환이 일어나고요. 타입 2 폐포 상피세포에서는 이제 여기서 얘네가 이제
허파과리, 폐포의 구조를 정상적으로 이제 유지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얘네 쪽에서 기체기관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물질, 계면활성제, 그러한 기능들을 하는 계면활성제를 분비하는 그런 세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이 폐포상피세포 2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녀석을 이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럼 얘가 이제 폐 계면활성제를 분비해서 기체기관이라든지 어떤 폐포의 구조를 이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비되는 계면활성제가 제대로 분비되지 못한다면요. 일단 폐포상피세포 1에서 기체기관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얘가 여기서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분비함으로써 폐포가 이렇게 안에 공간을 이렇게 채우면서 이렇게 이런 동그란 모양, 즉 기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유지하는데, 폐 계면활성제가 이제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얘네가 이제 쪼그라든다고 해요. 제대로 구성을 못한다는 거죠. 폐포가 제대로 이제 구조를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공기가 들어올 수 없고, 즉 그걸로 인해서 가스기관, 기체기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폐 조직이 손상이 되고 호흡 곤란 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말라리아. 이제 원생동물의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말라리아가 있는데, 모기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그런 녀석이에요. 말라리아 열원충에 의한 질환이고요. 이제 뭐 이 생활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기를 통해서 모기에서 살다가 모기가 피를 빨 때 얘네가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이나 적혈구에 기생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포들을 터트리면서 이제 다시 모기가 물 때 모기로 들어가고, 뭐 이것들을 반복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활사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모기에 의해서 자주 전파가 된다라는 거.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이야기실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은 말라리아에 잘 걸리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즉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뤄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얘네가 아프리카에서 주로 창궐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휴전선 부근 그쪽에서 이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어떤 예방 접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연천, 철원 이쪽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말라리아에 대한 그런 어떤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예방 접종을 받았었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라리아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근무했던 군 장병들은 이제 한 전역하고 나서도 한 2년인가 3년 정도 이제 헌혈을 못하게 해요. 말라리아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쪽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말라리아에 걸린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저희 부대 내에서요. 심지어 그 사람은 제 선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여담이고,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두통, 발열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요새는 이제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제도 이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를 통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프리카 쪽에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그런 위협적인 어떤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교과서에 이제 소개가 되는 것 중에 수면병이라는 게 있어요. 트리파노소마라는 어떤 질환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파동편모충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들도 이제 모기랑 좀 비슷합니다. 이제 다시 모기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있죠. 이 체체파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요 녀석에 의해서 전파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좀 발생하는 질병이다라고 하는데, 사람과 동물 간에 흡혈을 하면서 이제 병을 퍼뜨리는 거죠. 왜 수면병이냐? 전신무력감과 불면증, 뭐 여기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잘 자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열이 발생하면서 무력감, 그리고 이제 수시로 계속 존대요. 이제 기면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다가 죽는 병이라 해서 수면병이라는 이름이 붙였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무서운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그런 전염을 무섭게 퍼지고 있는 이런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생동물성 질환 중에 하나다. 다음에 진균성 질환을 좀 볼 텐데요. 무좀과 백선,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진균이에요. 세균 아닙니다. 진균, 곰팡이 같은 그런 녀석들이죠. 얘네에 의한 대표적인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좀, 너무나 유명한 질환이죠. 가장 대표적인 진균성 질환입니다. 그만큼 많은 약들도 있고요. 아마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좀에 한 번쯤은 걸려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전투화를 주로 신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워커 같은 경우는 통풍도 잘 안 되고 습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땀도 차고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습한 곳을 뭐 걸어 다니거나 할 때라면은 그쪽에 이제 습기가 많이 차게 되죠. 어둡고 습하다? 곰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던 사람들 무좀을 한 번쯤은 웬만하면 경험하고 나오는 그런 질환 중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선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백선도 이제 진짜 많이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예요. 다만 이제 이런 무좀이나 백선 같은 경우는 뭐 초기에 치료만 잘하면 금방 잡힐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고요. 뭐 크게 생명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그런 질환이죠. 다만 좀 귀찮죠. 기본적으로 무좀이나 백선은 좀 빨갛게 불어오르고 껍질이 벗겨지고 좀 가렵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진균성 질환 중 하나가 이제 아구창 칸디다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칸디다균에 의한 피부 질환, 우리 몸에 원래 공생하고 있는 그런 칸디다스 균인데 얘네가 이제 기회 감염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화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과한 스테로이드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 몸의 밸런스가 망가져 있다, 항생제를 좀 남용해서 처방했다라면은 좀 잘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건 좀 심각한 형태라고 알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그래서 백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허옇게 이러한 균층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의 발병 형태를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죠.